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에 관한 담론, 즉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주제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메일인데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3개월 전에 자살한 어떤 여성이 보내왔습니다. 자살 현장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기도 하지만 죽은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데 자기도 자살한다면 만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질문은 교회에선 일부겠죠. 자살자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갇혀 있게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촌 동생이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건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얘기를 들어주신다면 좀 훨씬 더 실감나게 듣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왼쪽이 이분에게 제가 권했던 네이버 캐스트의 그 11개 중에서 자살에 관한 두 내용을 쓴 바가 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많은 부분들이 여기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자살 실태를 한번 알아보고 자살 유가족의 고통, 또 매스컴보다의 어떤 문제나 문제를 알면 개선책이 있어야겠죠. 자살 미수자들의 후회, 후반으로 가면서 자살 충동을 어떻게 넘어설 건지, 삶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자살 유가족 끌어안는 문제, 이런 순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경제적 궁핍 때문에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 4건 중에 1건 정도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아니란 거죠. 소득 상위 10% 해당되는 부유층 자살 시도가 3년 새 40% 늘었다,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고, 연봉이 10억 원이나 되는데 이분이 업무 과정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자살했다. 또 뭐 재벌 회장 뭐 등등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사망 통계 중에서 최근 자료가 2020년인데요. 사망 원인 보면은 거기 빨간 표시에는 자살이 5위입니다. 이건 뭐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직종을 가리지 않죠. 현재 검사가 죄송하다는 한 줄 융소를 남기고 목매 자살했다. 또 산부인과 의사가 자살했다. 특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인 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1000명당 0.3명인데 산부인과 의사는 1000명당 5명이라고 하니까 몇십 배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도업소 자금난에 고민하던 50대 주지스님이 목매 자살했다. 채무 고민하던 현직 변호사가 목매 자살했고, 대형 교회 무슨 목사가 심장마비로 사인이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자살이었다. 이런 기사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직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닥치면 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KBS 캥로병사에서 몇 년 전에 일반인 190명 대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11.4%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이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스웨덴의 승려 한 분이 17년간 승려 생활을 하다가 환속을 하고 나서 직업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아주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괴로운 나머지 처음으로 난생 처음 이대로 생을 끝내야 되나 고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생각을 한 건데 이게 그 전직 승려의 솔직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참선 수행을 했는데도 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은 자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OECD 국가 연령 표준화 자살률인데요. 제일 끝에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몇 년 전에는 그 아래 리투아니아가 1위 한 적도 있는데 다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고요. 또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 보면은 10대와 20대 빼고는 30대부터 80대까지 대한민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가장 최근 통계 자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연령별 사망률 보면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도 2위입니다. 40대, 50대에서 자살이 2위가 된 거는 암이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그 자살이 2위가 된 건데 결국은 1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젊고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연령층의 사망 원인 1위가 1 내지 2위가 자살인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어디서도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어느 중학교 상담교사가 이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하는 곳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이 많은데 부모가 이혼했거나 가출하거나 따라서 조부모와 생활하는 또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경제상이 워낙 열악해서 아침마다 이 어린 여학생들이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상담실로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하는데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이거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 이런 고충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광견 미친 개보다 더 무서운 개가 편견이다 이런 뜻의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 자살 유가족에 대한 편견, 차별이 아주 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살 유가족의 눈물이라는 다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딸을 자살로 잃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자살자 유가족은 친척들한테도 냉대를 받는다 얘기하면서 자살한 우리 딸이 쓰던 물건을 안 가져간다. 무슨 귀신이 붙은 것처럼. 조카애가 자기가 좋아하던 죽은 언니가 쓰던 예쁜 등이 있어서 너무 갖고 싶어 하다가 천도제가 끝나고 조카애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사촌 언니 거죠. 그랬더니 그 자기네 엄마, 자기 여동생인데 언니 이건 뭐야? 우리 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이걸 갖고 다닌 거야? 하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듣는 제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한 가족이 있는 사람과는 같이 다니기 아니래.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살은 자신을 사랑해준 많은 영혼들까지 함께 죽이는 살인 행위다 하면서 이 왼쪽에 있는 책은 아들아 대답 좀 해다오라는 아들을 자살로 이뤄는 부모가 쓴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자살자 유가족의 끝없는 처절한 고통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죽음학 카페 회원이 올린 글인데 저희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 하루 한두 번씩 가슴이 터질 듯해서 울고 영계로 가는 아들에게 자기 심정을 담은 편지를 쓰고 직장 출근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 저녁에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오늘 잘 버틴 나를 칭찬한다 하면서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많은 격려와 위안 또 함께 견뎌내고 있는 분들의 글을 읽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인데 대학생의 아들을 자살로 잃고 나서 그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에서는 자살자 유가족이 겪는 감정의 흐름을 1차, 2차, 3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엄청난 충격이죠. 말도 안 돼 하는 부인, 또 나는 왜 막지 못했나, 무능력감, 또 나를 버리고 가다니 버려진 느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하는 비난의 감정. 2차는 나도 싫고 세상도 싫다, 분노, 나 때문에 죽었어 하는 죄책감, 또 자살자 집안이라 욕하겠지 하는 수치심. 3차에 이르러서는 대인관계 단절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서 이 자살 충동이 일반인보다 80배 내지 300배 또 높아진다는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일간 신문에서도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자살한 딸을 그리워하던 50대 여성이 명절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마포 한 아파트에서 58세 여성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몇 년 전에 한 거지만 이런 건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죽은 신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 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권총 자살한 제자를 그리면서 괴로워하는 또 친구가 겪는 고통 당연하겠죠. 친한 친구가 투신 자살했는데 그 뒤 10년간 마음고생을 한 회사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꿈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나온다고 하면서 친구가 자살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 막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기에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오랫동안 힘들었다 하면서 이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 짐은 덜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짐 자체를 남한테 들고 가게 하는 거다 얘기하면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살자 한 명이 생기면은 주변 5명 내지 10명에게 자살 충동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데 이걸 마치 핵폭탄이 터지면은 뿌려진 방사능 낙진에 비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강 하루에 40명, 조금 안 돼서 하루 몇 명 정도 되는데 편의상 40명을 한다면 매일
40명이 자살하니까 매일 200명 내지 400명에게 자살 충동을 심어주는 그런 낙진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 일간한 신문에 했던 자살 관련 기사입니다. 아래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길래 교수가 연구실에서 자살했다는 기사였는데 이거 마치 힘들면 자살해도 된다는 듯한 미화하는 일종의 기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탤런트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나서 한 달 후에 600명가량의 자살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뭐 동생과 전 남편도 자살한 거는 다 아시는 바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외국의 어떤 자살 예방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살 보도를 상세하게 할수록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모방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살 보도의 분량이 증가하고 또 그 날짜가 늘어날수록 모방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살 방법 같은 거는 보도해서는 안 되고 그냥 사망했다는 기사만 쓰면 된다. 거기다 왜냐하면 자살 방법까지 자세히 쓰면 그게 안내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곤란하다 얘기하면서 또 기자들이 구급차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문가 이걸 보고 이게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 유가족이 슬픔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조차 기자들이 방해하고 있다면서 안 해도 될 일을 했다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살에 대한 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1987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지하철 자살 사건이 보도되고 나자 지하철에서의 자살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살 보도를 중지하자 자살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핀란드도 자살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원칙적으로 자살 사실을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총 자살한 경우에는 총기 사고로 인한 죽음 이렇게만 보도를 한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인 거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효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 1994년에 너바나라는 유명한 록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리드싱어가 커트 코베인이었습니다. 27살 때 자살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따라서 하는 모방 자살이 증가할 거다 우려했는데 그게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 남편의 죽음은 정말 헛되고 비극적인 일이고 남편의 자살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게 반복해서 말한 게 그 원인이었다 얘기합니다. 이게 자살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방 자살을 하지 않게끔 해준 영향을 줬다. 이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는데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한 자살은 대중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살보도 공고 기준이죠. 얼마 전 2.0은 9가지 항목으로 상당히 좀 복잡했는데 3.0에서는 5가지로 줄어들고 이해하기 훨씬 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정리하는 의미도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에 사망, 숨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를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한다. 네 번째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로 자살 사건 보도할 때 고인의 인격 또 유가족의 사생활 보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언론에서 이런 자살이란 단어 자체를 잘 안 쓰는데 비교적 이런 공고 기준이 잘 지켜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살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가족과 친지에 대한 영향을 들 수가 있겠죠. 이 베르테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르테르란 말은 이제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에서 유래가 되는데 유명인이 자살하고 나서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하는 동조 자살, 모방 자살이 2달 정도 폭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 보도된 자살을 대중들이 모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되는 파파게노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주인공이 파파게노인데 파파게노가 그 연인인 파파게나가 사라지자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정들이 나타나서 파파게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자 이 파파게노가 자살하지 않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인데 이 언론이 바로 그 자살을 하지 않게 해주는 요정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파파게노 효과는 베르테 효과가 반대되는 거다. 자, 이거는 자살 시도 살아난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우재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본인이 자살 시도했던 걸 숨기지 않고 대중들한테 이거 커밍아웃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온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몇 년 전에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올해 좀 생존하면서 이런 자살 예방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계속 퍼뜨려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생전했던 얘기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 끝난다. 또 우울증은 분명히 치료 가능한 병이므로 치료를 권하고 평생 못 고치는 불치병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평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 머리로 생각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하는 거죠, 매일같이. 어떤 훈련을 하는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는 씨름 선수인데요. 이분도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자살을 시도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건 그때가 1초가 됐든 3초가 됐든 그때만 넘기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살해당한 홀로코스트 현장에서 자살하지 않았던 사람들 대표 인물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데 이번에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일을 듣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지만 가족들 때문에 결국 남아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가족들은 다 이 가스 처형실에서 전부 죽임을 당했는데 이 빅터 프랭클 그 회고에 의하면 매일 한 컵의 물이 배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컵의 물로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얼굴에 병색이 짙으면 바로 가스 처형실로 직행을 해서 죽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면도를 했다고 하고 나머지 반 컵의 물 마시면서 생존을 했다고 하는데,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남아서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뭐 특별히 건강이 뛰어나거나 영양 상태가 좋거나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 참상을 지내 작은 원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원고를 몽땅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수용소의 참상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결국 살아남았는데, 이 2차 대전이 끝나자 의미요법 로고세라피를 창시합니다. 로고세라피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등식인데 D는 S-M. 이 S는 suffering, 고통입니다. M이 meaning, 의미고 D가 despair, 절망인데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의미를 찾으면은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소개됐던 영화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주인공은 이게 소아과 의사고 그 아내는 그 교통사고로 죽게 되죠.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을 하고 부상자들 구하러 가다가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후의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연기에 있다 오늘날 그 아내가 결국은 자살을 하죠. 왜냐하면 자녀 둘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4년 반 뒤에 남편도 또 사고로 잃으니까 괴로워하다 결국 자살하는데, 연계에 있는 이 주인공의 영혼은 아내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좋아합니다. 만나게 되니까 이제 만날 수 있게 됐구나 하는데, 이 도우미 영은 절대 못 본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못 봐. 왜냐하면 자살한 영혼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슨 죄목이나 심판을 받아서가 아니라 여긴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자신만 생각했다는 이유로 등등 얘기하는데, 인간은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몫을 살 책임이 있는데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 영혼이 자살한 부인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벌레가 들끓고 있는 곳에 아내의 영혼이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죠. 아내가 이런 곳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니까 도우미 영혼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신경 쓰지 말라. 이 환상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고 그 암담한 마음 상태에 있던 아내가 자살할 때 그 참혹한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다. 아내가 만든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근사체험으로부터도 배울 수가 있죠. 아까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근사체험 후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서 이 작은 벌레도 죽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근사체험 자살 미수자, 자살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살아난 미수자 중에서 근사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면은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이런 긍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아주 깜깜한 공간에 고립되어 있다가 혼자 오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혼자 있다가 오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 그 자살 시도 직후에 바로 곧바로 드는 후회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살을 시도한 직후에 어떤 느낌이 될까? 이 죽어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생존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미수자들 통해서 느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자살 미수자 근사체험 말씀드렸는데 투신 자살 후에 생존자인 사람, 또 목매 자살하려다가 구조된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근사체험의 예인데요. 이게 아내가 죽자 아내를 그리하다 권총으로 자살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남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은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독한 장소로 갔다 얘기를 합니다. 지독한 장소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로 혼자 있다가 온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즉시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해석이 아까 말한 사실상 누구나 살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임무 같은 걸 누구나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일찍 스스로를 방면함으로써 규칙을 깬 벌 같은 게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자가 많기로 유명한다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죠. 금문교는 다리 자살 시도도 많고 자살자도 많은데 여기 뛰어내리면은 물에 첨벙하기까지 67m고 4초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98%가 다 죽는다는 거죠. 머리부터 대게 들어가면서 두개골 깨지고 골절상, 내장 파열로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명 중 2명 정도가 생존을 한다고 하는데 다리부터 물에 들어갈 경우에 생존을 하는데 그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팔다리, 가슴, 어깨 온몸의 부상 때문에 한평생 고생을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새 인생을 살아간다. 다리부터 들어간 사람이 물에 다시 떠오르면서 오 마이 갓, I'm alive. 맙소사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함성을 지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투신 자살 미수자를 대상으로 연구드립니다. 어느 사람은 뛰어내리는 순간 나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면서 방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만 빼고 또 다른 사람은 뛰어내리고 처음 떠오른 생각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였다 하면서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투신했다가 목숨 건진 사람들 면담해 보니까 그들이 투신해서 수면에 떨어지기 전까지 약 4초 동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그동안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많은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마포대교가 자살자가 많기로 유명한데 어느 고등학생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순간 아차 싶으면서 한편 머릿속으로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 이 고등학생이 확인한 건 살고 싶다는 의지가 죽고 싶다는 충동보다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 문구라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이런 거 뭐 등등인데 그런 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조되고 나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돼서 그제야 너무나도 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후회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해주고 싶다. 그나마 강물에 뛰어들었으니까 이 정도지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면 아무리 후회해봐야 온몸에 산산조각이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자, 죽음의 달이 오명 나포대교에 난간을 높인다는 서울시의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난간을 1.3m에서 2m로 높인다는 대책도 내놨고 이 생명의 다리 사업한 후에 전체 자살 시도는 오히려 더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다리에 있는 자살 예방 문구인데요. 2012년에 서울시 삼성생명이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펼치면서 설치된 건데 2013년에 다음 해죠. 심의 공모를 거쳐서 이런 걸 다리에 새겼는데 별 내용이 다 있더군요. 수용은 잘해요.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문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걸로 효과가 떨어진 걸로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3년 전에 다 문구를 다 지웠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목매 자살하려다가 구조된 사람의 사례인데요. 이 어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이제 목을 매 자살 시도합니다. 이 이웃집이 낌새가 이상한 거 알았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두 명의 경찰이 신고를 받고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목을 맨 채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숨을 안 쉬고 얼굴이 잿빛으로 이미 사망한 걸로 보여서 경찰줄 한 명이 시신에 손대지 말고 보존하자 현장을. 근데 두 번째 경찰 혹시 모르니까 응급조치를 해보자.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얼마 있다가 콕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여성이 다시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경찰이 들어왔을 때 자기 의식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시신으로 생각해 만지지 말라고 한 건 속상했다 얘기하면서 저승문턱까지 갔다 와보니 중요한 건 내 의지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도 열심히 받으면서 열심히 살겠다. 이런 그 자기의 후회를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자살자가 많은 어느 바닷가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잠깐 하고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삭제했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자살자가 많은 바다여서 누가 자살하러 왔다가 이걸 보고 이건 뭐냐면 당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을지 모를 남에게 숨기고 싶은 자료들 뭐 야한 동영상 만화 이런 걸 다 지우고 왔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엄마 뜨거워라고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는 동안에 자살 충동이 없어지면서 이 팻말이 설치되고 나서 자살자가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게 뭐 조작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본 바닷가 전역을 돌면서 조사하기 전에는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건 제가 말씀드린 이 다음 사례를 통해서도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 DC 엘링턴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1980년대 미국 국무부 국장 고위 관리의 딸이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 재발하지 않게 담장을 설치하면서 안으로 휘어진 철제 담장을 해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겠는가? 왜냐하면은 이 다리 옆에 100m쯤에 테프트라는 다리가 거긴 차단벽이 없으니까 정말 자살하러 왔다가 힘들면 그냥 100m 걸어가서 거기서 하면 되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건 제가 그 내과 전공의 시절에 했던 생각입니다. 이 응급실에 근무하다 보면 자살 시도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빙초산 양잿물, 농약, 살충제 등등을 마시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자살 시도에서 구조되더라도 또 자살할 텐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건 상당히 오랜 세월 지나서입니다. 자, 이 자살 그 협회 자살 예방 연구협회 회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차단벽이 없는 옆에 걸어가서 뛰어내리면 되니까 어떻게 됐겠는가. 그러나 그 옆다리에서도 뛰어낸 일이 없었다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아까 차단벽을 설치했던 이 엘링턴 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증가하지 않고 다른 다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시 전체에 도시의 자살률이 줄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지만 추락사는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경북 영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에 못 이겨서 투신 자살한 중학생이 투신 직전에 마음을 바꿔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듯한 말을 쓴 거는 구조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투신할 당시에 이 아파트 20층에 사는 어떤 대학생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 계단 창문 쪽에서 저기요 저기요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20층 계단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던 이 중학생이 창문을 틀 붙잡고 버티면서 낸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대생이 이 얘기를 듣고 구조할 사람을 부르러 갔지만 그 사이에 팔의 힘이 떨어져서 추락사한 걸로 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례죠. 자, 자살 충동을 어떻게 넘길 건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 고령화사에 보면은 영화 감독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 감독은 흥행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옥탑방 월세 독촉을 받다가 그 하도 욕을 하니까 이 영화 감독의 홧김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넥타이를 메고 자살 시도를 합니다. 목을 메고 자살을 하려는 순간에 어머니가 전화를 걸죠. 휴대폰이 울립니다. 전화 받더니 어머니였고 그래서 우리 예쁜이 김남심 여사가 웬일이래.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옮겨봤는데요. 아들아 밥은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담벼락에 꽃이 너무 예쁘게 폈다 엄마처럼 말이야. 이따가 집에 좀 와 닭죽 끓여놨으니까 속이 든든하면 없던 일도 생기고 그런 법이야. 너 닭죽 좋아하잖아. 이따 와.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은 이 주인공이 그
닭죽을 먹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목에 났던 상처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화가 한 5분만 늦게 왔어도 이 영화 감독은 자살로 세상을 떠났겠죠. 이건 내가 어느 중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걸 하다가 했던 내용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더라도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후유증,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뇌사에 빠지거나 식물인간, 또 화상이나 불고로 치매가 되기도 하고, 양잿물, 빙초산 이런 거 먹고 마시고 나서 식도가 좁아져서 먹고 마시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오랜 세월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시한부생을 살 수도 있고, 또 건강보험에서 자살인 경우에는 제외가 돼서 경제적 손실을 받기도 한다. 또 이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다가 자살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됐는데 해마다 너무 심해진다. 후유증이. 누군 함부로 손목 긋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글을 남겨서 손목으로 칼 긋다가 힘줄 5개, 신경 2개가 끊어져서 수술 2번이나 했는데 너무 아프고 6개월째 감각이 없고 너무 허무하고 괴롭고 불편하다. 또 누군이 번개탄 펴놓고 자살 시도하다가 구조되는데 뇌에 심각한 타격으로 파킨슨병, 각종 보행, 시각, 배뇨장애를 앓고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응급실에 실려왔다. 이런 암담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또 자살하더라도 무고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인데 39세 공무원이 어느 날 이제 그 아파트로 귀가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임신 8개월 아내하고 6살 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투신 자살한 25살 대학생하고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만 거죠. 충돌했던 자살했던 대학생은 신병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거라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 징기스칸의 후예입니다. 이 젊은 날 징기스칸이 사냥하는 매를 데리고 사냥을 갔다 오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매가 물이든 표주박 같은 거를 후려쳐서 못 마시게 방해했다는 거죠. 2번째, 3번째도 그러자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매를 죽였다고 합니다. 물을 다시 마시려고 봤더니 바로 위쪽에 독을 잔뜩 품은 독사가 죽어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매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징기스칸은 오늘 내가 큰 가르침을 배웠다면서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심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얻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잘 알려져 있는 어느 왕이 기쁠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 또 슬플 때 너무 가라앉지 않을 묘수가 없겠는가 했더니 신하들이 이 또한 이제 곧 지나가리라는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왕에게 선물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다 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만 살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면서 앞서 시간에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환하면 나이가 드니까 100세 넘은 분이 한 얘기가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건 다 없어지고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 보람을 압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오베란 남자는 동명의 소설 또 이걸 영화한 동명의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아내가 죽자 아내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자살 시도를 하는데 번번 실패하죠. 이 왼쪽 그림은 밧줄로 목을 메고 자살하려다가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불량 밧줄을 파는 마트에 항해하러 가는 장면이 왼쪽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오베라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를 돕는 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등 떠밀려서 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이민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한 번, 2번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자살 충동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오른쪽 아래는 이웃과 어울린 모습인데 결국 이 타인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례죠. 이 주인공은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이탈리아에 유학까지 했던 분입니다. 아들이 3살 때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치료비 때문에 생활이 반 한 칸짜리 옥탑방으로 쪼그라들고 신용불량자까지 됐다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들이 6살 때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뛰어내리려는 순간 그때 옥탑방에서 아빠를 찾는
아들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아빠 나도 이렇게 사는데 조금만 더 힘내. 이 소리를 듣고 주인공이 펑펑 눈물 쏟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들은 그의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은 뇌손상을 입어서 1급 장애, 1급 간질 환자가 됐고 낙심하는 대신에 웃음 치료사 자격장을 땄다는, 이 병원마다 다니면서 이런 자원봉사 공연을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 어느 구걸한 소년이 어느 날 그 운전하는 사람한테 갔더니 이상한 걸 끼고 있어. 뭐 이런 걸 끼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사고로 폐가 망가졌는데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난 바로 죽어야 되고 수술해야지만 돈이 없어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이 구걸하던 소년이 울면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날 번 돈을 전부 다 이 운전자한테 건네줬다는 거죠. 이게 그 구걸한 소년이 울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이게 그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수술비 모금 운동도 벌어지고 여성이 소년을 입양했다는 그 외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측은지심,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이게 어둠의 극치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국의 수상할지도 윈스턴 처칠은 지금 타고 있는 기차가 지옥을 통과 중이라면 내리지 말고 계속 타고 있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옥을 빠져나올 테니까. 내리면 불에 타 숨진다는 거죠. 이 넬슨 만델라 26년간 국가 반역죄로 수감돼 있던 넬슨 만델라는 삶의 영에는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난 데 있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 어버이날에 일었던 사건입니다. 이 주인공은 시장에서 나물 파는 62세 아주머니인데 어느 날 아들, 또 큰사이가 준 용돈, 또 산나물 판 돈 23만 원이 든 지갑, 지금도 큰 돈인데 그 17년 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었겠죠. 이걸 분실하고 나서 너무 속상하니까 남편이 별거 아니니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로를 하면서. 근데 이 위로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다가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농약,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독제가 있는데 제초제는 도무지 없습니다. 이 해독제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제초제 먹었다면 아예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그런 동네도 있는데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마침 그 순간에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 지갑을 주워서 누구 건지 아니까 돌려주러 집에 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단 몇 분만 참았어도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트 위트만 미국의 시인은 인생 학교 속의 저자인 우리란 말로, 인생은 당신이 배운 대로 형성있는 학교이다 하면서 당신의 현재 생활은 책 속의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당신은 지나간 장들을 썼고 뒤에 장들을 써나갈 건데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저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뭐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애써 죽으려고 하나도 죽음이 늘 있다는 거죠. 이 왼쪽 사진은 신혼여행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담겨있는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오른쪽은 2010년에 IT를 강타했던 대지진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그때 희생자의 다리를 통해서 그 지진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시간이 멈춘 순간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기적이라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소개해 드리는데, 하나는 뭐 심청전의 신봉사가 눈뜬 기적, 이거는 다 누리고 있는데 이거 다 모두 다 당연한 걸로 여기서 알죠. 또 두 다리로 마음대로 걷고 뛰고 하는 기적, 또 정상적인 학문으로 배변할 수 있는 기적, 이게 당연한 걸로 여기서 알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눈으로 삶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 것이죠. 이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또 이 헬렌 켈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극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가 젊었을 땐 괜찮다가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병, 황반변성 뭐 이런 걸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력을 잃고 나서야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가, 이런 거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이제 훈련을 해서 매일 아침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할 때라든가, 근데 내가 정말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적이다 하는 거를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대로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는 기적. 이거 대단한 거죠.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로 한쪽 다리나 또 양쪽 두 다리가 없거나 또는 뇌경색 같은 걸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로 두 다리로 이렇게 마음대로 걷고 또 뛰어다니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상상도 못할 아주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항문으로 배변할 수 있는 기적, 이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거죠. 제가 진료한 소화기 질환 중에는 직장암 같은 게 있습니다. 항문 바로 위쪽에는 직장에 암이 생긴 경우에는 도저히 항문을 살리질 못하기 때문에 항문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항문으로 변을 보지 못하니까 배 구멍을 내고 장루를 만들어서 거기로 대변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 7, 8번씩 비닐봉지에다가 변을 받아내고 그거를 버려야 되니까 또 이러한 또 직장암뿐만이 아니라 또는 가족성 용종증 이런 경우에도 치료 방법이 대장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항문을 살리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배 구멍을 내고 장루를 내서 비닐봉지로 매일 변을 몇 번씩 받아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대단한 기적이죠.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심청전의 신봉사 눈뜬 기적, 두 눈으로 이게 막 볼 수가 있다, 또 두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마음대로 걷고 뛸 수 있는 기적, 또 정상적인 항문으로 배변할 수, 이것 말고도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냄새를 마음대로 맡을 수가 있고, 또 간밤에 돌연사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뭐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거를 그냥 머리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지, 그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자꾸만 상기해서 훈련을 함으로써 이런 걸 자기에게 상기시키니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유엔 인권이사회 장애인인 권익위원 데게너라는 분이 유엔 총회장에서 미 국무장관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왜 발로 악수하냐? 이분은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두 팔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거죠. 이 사진에 보면 발에 이제 반지도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내게 눈에 아주 잘 띄는 이국적인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창피하다는 이유로 숨어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인다 하면서, 그리고 그건 분명 장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두 팔 없이 태어났다는 이런 고통에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절망에 빠지지 않은 그런 실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